지금부터 도시와 지구를 구하는 탄소 중립 기후위기 비대면 교육 쓰레기의 모든 것을 시작하겠습니다. 격한 반응 감사하고요. 오늘 진행하는 건 행정안전부, 대전광역시 사회혁신센터, 대전환경운동연합 4개 기관이 공동으로 준비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뭐 잘 아실 거예요. 쓰레기 개론입니다. 쓰레기 개론. 그래서 쓰레기를 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한다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강의를 해주실 건데, 개론이라고 하면 굉장히 좀 지루하잖아요. 안 그러셨나요? 원론, 개론 이런 거 들으면 막 졸리고 그러시지 않으셨나요? 저는 학교 다닐 때 너무 힘들었는데 오늘은 그런 내용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재밌게 해주실 걸로 믿고 있고요. 제가 오늘 박사님을 소개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처음 본 건 한 2, 3년 전쯤이에요. 저희랑 같은 활동가였어요. 그러니까 자원순환 사회연대라고 하는 곳에서 활동가로 일하시다가 공부를 좀 하셔가지고 최근에 책을 냈죠. 이 책인데 보이시나요? 예. 그건 쓰레기가 아니라고요. 저는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따 사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 책을 작년 9월에 내셔서 출간하시고 나서 전국에 강의가 쇄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제가 강의한다는 얘기를 여러 들었고, 저도 좀 듣고 싶었는데 오늘 모실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원래 공식 직함은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님이십니다. 제가 홍수일 박사님 소개하면 큰 박수로, 아까 얘기하셨죠? 손 흔드는 걸로 회신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강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20분 정도 드릴 거고요. 우리 자원순환경제연구소 소장님 홍수일 박사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쓰레기 박사라고 칭해지고 있습니다. 네, 홍수열이고요. 오늘은 쓰레기 개론인데요. 순환도시 대전으로 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많은 분들이 분리배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던지시는데요. 그 질문은 질의응답 시간에 질문을 주시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분량이 많기 때문에 제가 스킵을 하면서 핵심 주요 내용들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의 쓰레기 문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지속적으로 쓰레기 대란이 반복되는 시기를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 요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쓰레기 처리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쓰레기 처리량은, 발생량은 계속해서 증가하는데 처리 시설 확보를 그동안 못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발생량과 처리 시설의 균형이 깨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쓰레기 처리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 소각이나 매립되지 않는 쓰레기는 재활용을 통해서 쓰레기가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요. 문제는 2018년 중국의 쓰레기 수입 금지 이후로 재활용 시장도 불안정합니다. 재활용을 하더라도 재생 원료가 잘 팔리지 않기 때문에 분리배출 하더라도 분리배출된 쓰레기가 원활하게 재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쓰레기 처리 어려움이 증가하면서 쓰레기가 적체되거나 전국적으로 불법 투기 현상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런 쓰레기 대란 위기를 근본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순환경제로 이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이고요. 플라스틱 문제, 바다 쓰레기, 미세 플라스틱, 이 세 가지 키워드로 같이 한 묶음으로 이야기가 되는데요. 플라스틱이 문제가 되는 것은 너무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플라스틱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동시에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도 증가를 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증가한 쓰레기를 제대로 처리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1950년부터 플라스틱을 본격적으로 사용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1950년에 플라스틱 생산량은 200만 톤이었습니다. 65년이 지난 2015년 플라스틱 생산량은 4억 톤으로 정확하게 200배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 추세대로 가게 되면 2050년이 되면 플라스틱 생산량은 10억 톤에서 15억 톤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1989년을 기점으로 플라스틱이 철강을 제치고 인간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물질 1위로 등극을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게 됩니다. 플라스틱 제국이 완성되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70년 동안의 플라스틱 사용의 역사 중에서 2000년 이후에 20년 동안 사용한 플라스틱의 양이 이전 50년 동안 사용한 플라스틱 양보다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플라스틱 생산과 쓰레기 처리로 인해서 발생되는 온실가스의 양이 연간 약 9억 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국에서 1년 동안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양이 약 7억 톤이죠. 전 세계 플라스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양이 한국이 1년 동안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양보다 많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500메가와트 석탄 화력 발전소 약 190개를 가동하는 것과 맞먹는 양이 배출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 상태로 가게 되면 2050년이 되면 온실가스의 양이 28억 톤으로 증가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후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과제로서도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65년 동안 83억 톤의 플라스틱을 사용을 했고요. 이 중에서 58억 톤이 쓰레기로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58억 톤의 쓰레기 중에서 단 9%만이 재활용이 되었고요. 12%가 소각이 되었고 79%가 매립되거나 투기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9%입니다. 인간이 사용하는 물질 그리고 쓰레기로 배출하는 것들 중에서 이렇게 재활용이 안 되는 물질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용량은 계속해서 증가하는데 재활용은 안 돼요. 그러니까 쓰레기 문제가 계속해서 심화시키는 물질이 플라스틱이다. 그래서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쓰레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쓰레기 문제의 가장 핵심은 플라스틱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65년 동안의 평균 재활용률이 9%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2016년 현재 독일의 경우에 플라스틱 분리배출과 재활용률이 38%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잘 사는 나라나 못 사는 나라나 비교를 해봤을 때의 플라스틱 재활용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얼마일까요? 플라스틱 재활용률이 23%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계 모든 나라에서 플라스틱 쓰레기 재활용 문제를 해결한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플라스틱 쓰레기가 뭐가 문제가 될까요? 1년에 연간 발생하는 플라스틱 쓰레기 양이 약 2억 톤 정도 되는데요. 20년이 지나면 4억 톤으로 2배가 증가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1년에 연간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쓰레기 양이 1100만 톤이에요. 20년이 지나면 3000만 톤으로 3배 증가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65년 동안 바다에 들어간 쓰레기 총량이 1억 5천만 톤인데요. 2040년이 되면 6억 5천만 톤으로 4배 증가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로 그대로 방치를 하게 되면은 플라스틱 쓰레기, 바다 쓰레기, 미세 플라스틱 문제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도와 필리핀과 인도의 강이에요. 투기된 쓰레기들이 비가 오면 강으로 흘러 들어가죠. 이렇게 강이 플라스틱 강이 돼버리고 결국은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서 바다 쓰레기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다로 흘러 들어간 쓰레기가 문제가 되는 것 첫 번째 해양 생물에 피해를 줍니다. 어민들이 거물을 버려요. 이렇게 불법 투기된 거물로 인해서 해양 생물들이 거물에 걸려서 죽습니다. 고기를 잡는 어민은 없는데 거물에 걸려서 생물들이 죽어요. 이것을 유령업, 고스트피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해마다 수십만 마리의 생물들이 유령업으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자료 제가 공유해 드릴 테니까 필요하시면 받아서 파일로 받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바다를 떠다니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먹어요. 제일 왼쪽 미역 사진이죠.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사진 플라스틱입니다. 해양 생물들은 해초와 플라스틱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오른쪽 사진 인간이 보면 비닐봉투죠. 바다 생물들 보면 해파리로 인식합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플라스틱이 떠다니게 되면은 해양 생물들은 이것을 플라스틱 먹이로 착각해서 먹게 된다는 거죠. 크리스 조던의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유명한 다큐멘터리 영화죠. 알바트로스 엄마새가 바다에서 2주 동안 먹이를 주워와서 배 속에서 개어 올려서 새끼한테 먹이는데 플라스틱을 먹이로 착각해서 새끼한테 플라스틱을 먹이는 거예요. 가장 유명한 비극적인 장면입니다. 오른쪽 하단의 사진 보시면 이렇게 죽은 새끼 알바트로스 새 한 마리에서 나온 플라스틱 조각을 모아놓은 겁니다. 비닐을 먹고 죽은 고래 위장사이죠. 이렇게 해양 생물들이 피해를 보는데 이것을 넘어서서 이제 미세 플라스틱 문제가 대두되니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미세 플라스틱이 돌고 돌아서 인간에게까지 돌아온다.
라고 하는 것이죠. 미세 플라스틱 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첫째, 크기가 너무 작기 때문에 생물체의 몸에 쉽게 들어온다. 그런데 플라스틱이 생물체의 몸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 일정 정도 크기가 있는 것들은 그냥 몸 밖으로 빠져나가요.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아주 작은 초미세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작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 그냥 쌓여요. 그러니까 마이크로 단위 미만의 초미세 플라스틱은 세포벽을 뚫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몸에 쌓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미세 플라스틱이 그냥 몸으로, 우리 생물체의 몸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 있는 중금속이나 다이옥신 같은 오염 물질을 흡착시켜서 같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미세 플라스틱이 생물체의 몸 안에 들어오면은 오염 물질들도 같이 날려 들어오기 때문에 생물체의 몸에 축적되는 오염 물질의 양과 속도가 빨라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세 번째, 플라스틱이 쪼개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미세 플라스틱이 단순히 되는 것이 아니라 플라스틱 안에 들어가 있는 환경 호르몬이라고 하는 화학 물질들이 바다에 유출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미세 플라스틱 문제가 심각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플라스틱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화학 물질들이 바다에 유출되면서 생태계를 교란하는 문제까지 발생을 한다. 뭐 그게 얼마나 되겠냐라고 생각했지만 지금까지 바다에 들어간 양이 1억 5천만 톤이에요. 그 중에서 10%에서 20% 정도가 첨가제라고 생각을 하면 도대체 바다에 들어가 있는 양이 얼마나 많은지가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초미세 플라스틱의 문제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진이죠. 미국에서 시체 한 부를 해부를 했는데 47개 인간의 장기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이 돼서 어떻게? 미세 플라스틱이 세포벽을 뚫고 들어가는데 혈관벽을 뚫고 들어가는 거니까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퍼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몸 안에서 거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생산 단계에서 낭비 없는 생산 구조를 어떻게 만들 거냐, 소비 유통 단계에서 일회용 없는 소비 시스템 어떻게 만들 거냐, 그러니까 도시 기반으로 봤을 때 이 알맹이 도시를 어떻게 만들 거냐, 껍데기 없는 도시를 어떻게 만들 거냐, 이게 이제 모토가 되겠죠. 세 번째, 분리배출을 잘해서 재활용을 잘해서 고품질의 재생원료를 만들어서 순환을 어떻게 잘 시킬 것이냐, 이 세 가지 과제가 있는데 첫 번째, 낭비 없는 생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요. 이 부분 지자체 단위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는 결국은 기업들이 만든 물건 중에서 재고로 쌓여 있는 것들 어떻게 이것을 다시 자원으로 순환시킬 것이냐, 제품으로 순환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기업들은 물건을 만들어 놓고 안 팔리는 것들, 이 재고들은 그냥 다 소각시켜 버려요. 멀쩡한 물건들은 얼마나 아까워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발생되는 이 재고 물품들을 다시 중고품으로 순환시킬 수 있는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 그리고 다시 제품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들은 업사이클링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 이 과제가 남아 있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도대체 재고 물품들이 어디에서 얼마만큼 발생하고 있는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 현황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두 번째, 일회용품 없는 소비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크게 세 가지 인프라가 필요해요. 포장재 없는 매장들이 엄청나게 많아져야 돼요. 적어도 동네 단위로 우리 동네 한 개 동네에 한 개 매장이 있어야 됩니다. 이 정도 매장들이 깔려줘야 알맹이 도시 뭐 이렇게 우리가 내세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온라인 소비에서 포장재 없는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세 번째, 일회용품을 다회용기로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거냐. 이 세 가지 과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알맹 상점 같은 이런 포장재 없는 매장, 이게 동네 단위로 하나씩 들어서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들어서게 돼야만이 동네 단위에서 자원순환 마을 만들기를 할 수 있는 센터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인프라가 만들어져야만이 우리가 뭔가 제대로 된 변화를 도모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일회용품을 다회용기로 우리가 어떻게 대체할 거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일회용품을 다회용기로 대체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요. 테이크아웃 커피숍, 장례식장, 배달음식, 영화관, 요즘은 반찬도 일회용기에 담아서 많이 판매를 하죠. 영화관 같은 것도 있고 축제 같은 것도 있고 도처에 일회용품을 사용을 하는데요. 그 일회용기를 다회용기로 바꾸려면은 이 다회용기를 빌려주고 세척하는 전문 인프라가 도시 단위로 만들어져서 쫙 깔려야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트래시 버스트 같은 업체들이 축제에서 시작했죠. 축제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고 다회용기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일회용품 없는 축제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서 성공을 한 것이죠. 전체적으로는 생산자들은 포장재 없는 매장에 공급하는 벌크용 제품을 생산해서 공급할 의무를 부여를 해줘야 되고요. 판매자들은 이런 벌크용 제품 매장들을 운영해야 될 의무를 줘야 되고, 소비자들은 이제 벌크용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소비 행태의 변화가 필요한 것이죠. 근데 문제는 지금 소비자들한테만 자꾸 뭐라 그래요. 근데 지금 우리가 소비자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장바구니 아무리 들어봤자 장바구니 안은 비닐봉투로 가득 차게 됩니다. 소비자들이 일회용 비닐이나 일회용품 플라스틱을 줄일 수 있는 소비를 할 수 있게 하려면 소비자들이 그런 실천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춰줘야 돼요. 그게 뭐냐, 생산 단계, 판매 단계에서 이런 선택의 수단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뭐야, 생산자와 정부, 지자체들이 공동으로 해줘야 될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뭐라고 하지 말고 소비자가 뭘 할 수 있게끔 뭔가 좀 제대로 판을 깔아달라라고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제품 재사용업체인데, 첫 번째 일회용품 대체는 뭐예요? 알맹이 도시로 가자. 껍데기 없는 도시로 가자. 두 번째, 재사용 도시로 가자. 중고 도시로 가자. 말이 좀 이상한데요.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당근마켓 같은 온라인 플랫폼이 활성화되는데 중요한 건 오프라인 매장들이 많아져야 되는데요. 저는 핵심적으로 지자체 단위에서 구축해야 될 핵심 인프라로 재사용 업사이클 센터를 한 개 시군구 단위로는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 의무 설치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재사용 업사이클 센터가 중고품을 판매하는 중고 매장의 역할도 하고요. 업사이클 제품 판매 역할도 하고요. 수리수선 매장 역할도 하고요. 자원순환 체험 교육의 장소로도 역할을 하는 거죠. 즉 지자체 단위에서의 핵심 자원순환 센터의 기능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뭐예요? 시군구 단위로 재사용 업사이클 센터가 하나 만들어져야 되고, 동네 단위로 포장재 없는 매장이 하나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인프라가 쫙 깔려버려야 뭔가 실제적으로 쓰레기가 줄어들고 자원이 순환되는 것을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나야 좀 더 이 변화가 가속화될 수가 있어요. 이런 인프라에 대한 투자 노력 없이 그냥 자원 순환을 잘하자, 쓰레기를 줄이자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정신력 축구예요. 지금 정신력 축구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뻥 축구예요. 시스템 축구로, 조직 축구로 가야 됩니다. 분리배출 체계 어떻게 개선할 거냐, 이거 할 말이 문척 많고 어려운 내용인데요. 그냥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가 아니라 일단 주택가 지역의 분리배출 질서 회복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관건이 되겠고요. 두 단계로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단계,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주민들이 재활용품을 어떻게 분리 배출을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많은 양을 배출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배출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선별장에서 선별할 수 있는 품목을 선별장에서 선별하기 좋게 배출하는 게 좋은 분리 배출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소비자들이 그 많은 품목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판단하게 할 거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지자체 단위에서 전단지 하나 나눠주면서 분리배출 제대로 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택도 없어요. 주민들이 갈증을 느끼는 분리배출과 관련된 궁금증은 그 전단지 한 장으로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가정에서 나오는 수백 가지 제품의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각각의 품목별로 다 상세한 안내를 해줄 수 있는 이 정보 제공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원래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환경부하고 지자체가 같이 힘을 합쳐서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선별장에서 선별하기 쉬운 상태로 기준을 정해서 배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분리배출의 문제는 몰빵이에요. 뭐 하나로 다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 가정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의 종류가 너무 많고 그 종류별 특성이 너무 다양해요. 이것은 하나의 시스템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분리배출과 수거 생태계가 다양해져야 돼요. 따라서 배출원에 따라서 그리고 제품의 특성에 따른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서 그 분리배출 체계를 구축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지금과 같은 문전 배출로 해야 될 것들. 그러니까 일상적 분리배출이죠. 그러니까 일상적 분리배출을 정확하게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일상적인 분리배출로 해결할 수 없는 품목들에 대해서는 거점에서 모아주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의 분리배출 체계의 문제는 뭐냐면 자꾸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그냥 거점으로 대체하려고 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일반적인 문전 배출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문전 배출 방식을 정상화시키는 쪽으로 가야 되고 문전 배출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거점으로 모아서 해결해 주려고 하는 이런 식의 다양한 접근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거점이 왜 필요하냐? 부피가 작은 것들은 선별장에서 선별할 수 없기 때문에 재활용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뭐야? 이런 것들은 모아줘야 돼요. 그리고 엄밀하게 말하면 식칼 같은 것들은 분리배출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선별 과정에서 수거 과정에서 작업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칼이라는 날카로운 것들, 세부치 같은 것들은 거점에서 따로 모아줘야 돼요. 일본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일본을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통상적으로 거점에서 배출하는 거 딱 두 가지예요. 형광등하고 건전지. 근데 일본은 교토시 사례인데 18개 품목 정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뭐 카트리지라든지 이런 것들도 거점에서 모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주는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제가 이렇게 쭉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하려면 지자체 돈이 무척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려면은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를 고민을 해야 돼요. 자꾸 돈을 어떻게 조달할 거냐는 고민 없이 자꾸 하라고 요구하면 지자체도 굉장히 신경질 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현실적으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종량제 봉투 가격이 너무 낮아요. 그러다 보니 지자체의 청소 재정이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시민들의 저항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량제 봉투 가격을 올리는 것과 관련된 시민 설득들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들을 지자체가 시민사회하고 같이 고민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탈플라스틱 어떻게 갈 거냐인데 이거 되게 어려운 내용인데요. 크게 보면은 이 화면에 네 가지로 정리를 해 놓았는데요. 석유계 플라스틱은 어쨌든 사용량을 줄여가면서 계속해서 재활용을 잘 시켜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탄소 저장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것이 이제 기후 변화에 대응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석유계 플라스틱을 대체하는 개념으로 바이오 플라스틱을 확대해야 되는데 바이오 플라스틱은 크게 보면은 생분해 플라스틱이 있고요. 식물로 만든 바이오매스 플라스틱이 있어요. 두 개가 다른 특성이고 두 개의 장점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바이오 플라스틱과 그러면은 생분해 플라스틱 하나로만 생각을 해요. 이렇게 돼버리면 또 인식의 왜곡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플라스틱을 확대하되 두 개의 플라스틱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곳에 우선적으로 대체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생분해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가정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플라스틱을 생분해 플라스틱으로 굳이 대체할 필요는 없어요. 왜? 재활용도 되지 않고 매립도 잘 되지 않는 것들을 굳이 생분해로 대체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분해 플라스틱이 대체의 의미가 있는 것은 투기 가능성이 높은 것들. 어디? 농촌용 멀칭 비닐, 다음에 바다에 사용되는 어구. 그러니까 자연 환경에 투기가 일상적으로 잘 일어날 수 있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생분해 플라스틱으로 대체하는 전략으로 가야 됩니다. 세 번째, 생산 단계 재질 구조 개선들이 필요하고요. 네 번째, 고품질의 재생원료 생산을 위한 분리수거 선별 재활용 전체 인프라 확대가 필요한데 이 부분은 지자체 혼자서의 역할로는 불가능합니다. 정부와 생산자의 적극적인 결합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탈플라스틱으로 가기 위한 전체의 개념도는 보시는 화면을 참고하시면 될 텐데요. 좀 복잡한데요. 혹시라도 탈플라스틱과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시면은 질문 시간에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분 추가했는데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에 소지문 들어주십시오. 예, 박수. 예. 우선 뭐 온라인상으로 올려주신 질문들이 있으셔서 그거부터 우선 공유를 좀 해서 제가 질문을 좀 넣어볼게요. 일상적인 분리배출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신데 저희 집 아파트가 아닌 일반 주택단지래요. 그래서 이곳은 아파트와 달리 플라스틱, 유리, 금속, 캔 등을 한 봉지에 담아 배출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처럼 일반 주택단지처럼 배출되도록 규제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주택가 지역에서의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식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은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착각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거점에서 재활용품을 모으잖아요. 그러니까 거점에서 모으니까 품목별 용기들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택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품을 분리 배출하면 한꺼번에 다 모아서 선별장 컨베이어 벨트에 재활용품을 한꺼번에 올려서 거기에서 다시 품목별 재질별로 선별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좋은 분리 배출이란 선별장에서 선별할 수 있는 품목을 선별장에서 선별하기 좋게 배출하는 것이 좋은 분리 배출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주택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자 일반적으로 문전 배출 방식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투명한 비닐봉투에 한꺼번에 담아주는 것이 선별에 더 용이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품목별로 분류한 다음에 이 품목별로 비닐봉투에 담아버리면 선별장에서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선별하기 위해서는 비닐봉투를 하나하나 다 뜯어야 돼요. 그러니까 선별장에서의 작업의 효율이 더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선별해야 될 것들은 오히려 하나의 봉투에 잘 담아주는 것이 선별장에서의 작업 방식에서는 더 적합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만약에 단독주택가 지역에서도 아파트와 같이 거점을 정해서 거점 배출 방식이 가능하고 그것이 관리가 가능하면 그 아파트 형식으로 가면 되는데, 한국의 도시형 구조에서는 주택가 지역에 거점 배출 용기를 설치하는 것이 그 관리가 장소가 구하기가 쉽지가 않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잘못하면은 주택가 지역에 거점을 설치했을 경우에 쓰레기 불법 투기 거점이 될 수도 있는 문제들이 발생을 해서, 저는 일반적으로는 문전 배출 방식을 정상화 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문전 배출 방식에 있어서는 조금 더 기준들을 좀 더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해요. 집에서 아무 용기에나 담아서 재활용품을 배출하는 것도 그 관리를 하지 않는데요. 오히려 지정된 투명 봉투만을 사용을 해서 그 안에 재활용품을 담아서 배출하도록, 그래서 종량제 봉투, 다음에 지정된 재활용품 전용 봉투, 이런 식으로 질서가 잡혀야만이, 기준이 명확해져야만이 질서가 잡힐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것은 주택가 지역에서는 품목별 분리가 아니라 재활용되지 않는 쓰레기들이 재활용품으로 섞여 들어오는 게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차단할 거냐. 그러니까 일반 쓰레기를 재활용품으로 빙자해서 배출하는 행위들을 어떻게 잘 통제할 거냐. 그러니까 이 부분이 현재 핵심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분리 배출을 해서 했더니 결국은 수거할 때 다 섞어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가는 모습들을 보고 거기서 또 다시 그것들을 분리한다고 하는 것들을 제가 들었는데요. 이런 것들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요? 일단은 주택가 지역의 경우에는 한꺼번에 모아서 가져가더라도 선별장에서 품목별로 재질별로 선별을 하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재활용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주택가의 분리수거의 특성상 뭐 그렇게 가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그 선별장에서 왜 이렇게 쓰레기로 많이 나가냐. 내가 열심히 분리 배출했는데, 이거는 분리 배출을 그냥 열심히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별장에서 쓰레기로 빠져나가야 될 것들을 열심히 분리 배출했으니까 선별장에서 쓰레기로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별장 자체의 문제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그런데 선별장 자체의 문제 이전에 지금 우리가 분리 배출해야 될 것들과 분리 배출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한 구분이 너무 모호해요. 그러다 보니 주민들은 그냥 웬만해서는 분리 배출만 하면은 재활용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해요. 이게 좀 저는 잘못된 인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분리 배출 강박이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지난 1995년에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되고 난 이후에 25년 동안 우리가 쓰레기 종량제를 운영하면서 자꾸 뭐라고 한 게 뭐냐면 종량제 봉투를 뜯으면서 종량제 봉투에 재활용품 섞여 들어가면 이것만 계속 뭐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종량제 봉투에 들어가야 될 쓰레기가 재활용품으로 빠져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냐면 종량제 봉투 양을 줄이는 것이 쓰레기의 미덕이다. 배출에. 이런 게 몸에 배어버렸어요. 근데 아닌 거죠. 왜? 종량제 봉투가 무조건 줄어든다라고 하는 게 결국 긍정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종량제 봉투에 들어가야 될 쓰레기들이 재활용품으로 배출되면은 배출하는 우리들은 마치 쓰레기가 종량제 봉투 쓰레기가 줄어든 것 같은 생각이 들겠지만 그렇게 분리 배출된 쓰레기가 선별장에서 다시 쓰레기로 빠져나가니까 결국은 쓰레기로 처리되는 총량은 똑같아져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이게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들에게 착시 효과를 줘요. 그러니까 분리 배출했으니까 쓰레기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착시 효과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제대로 재활용되지 않는 쓰레기가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대로 인식을 해야만이 우리의 생산과 소비에 대한 문제의식이 더 깊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처럼 막 분리 배출하는 시스템이 우리의 쓰레기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 하나 더 여기 있는데 요즘엔 플라스틱 재활용해서 의류로 활용하기도 한다고 하는데 어떤 플라스틱인지 물어보신 게 하나 있고요. 하나는 주택가에서 배출할 때 여러 개의 품목별로 나눠서 봉지 배출하는데 봉지를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마음에 걸린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은 아니, 두 번째 그러니까 품목별 봉투를 사용하는 방식이 좋은 방식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투명한 비닐 봉투에 한꺼번에 담아 주는 것이 좋은 방식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근데 재활용품 분리 배출에도 이 비닐봉투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쓰레기 발생량을 늘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시는데 타당한 지적이신데 문제는 그럼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뭐냐? 용기를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재사용할 수 있는 거물망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거물망에 재활용품을 담아서 배출하는 방식은 여러 지자체에서 시도를 했지만 성공한 지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회용 비닐봉투를 대체할 수 있는 재사용 거물망 방식도 우리가 하나의 대안으로 고려는 할 수 있는데 거물망을 사용했을 때 관리가 가능할 거냐라고 하는 것은 지역에서 실험을 통해서 검증을 해야 될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첫 번째 질문이죠. 옷으로 만든다는 것은 모든 플라스틱을 옷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페트병을 재활용을 했을 때 페트병을 녹여서 쭉 당기면 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폴리에스테르 섬유로 재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폴리에스테르 섬유와 페트병이 같은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병으로 만들면 페트병이 되는 거고 섬유로 만들면 폴리에스테르 섬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페트병을 이제 폴리에스테르 섬유로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왜 투명 페트병을 깨끗하게 모으자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페트병에서 이 섬유를 뽑아내는 건 굉장히 까다로워요. 이물질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은 섬유가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물질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페트병을 녹여가지고 섬유를 쭉 당겨야 되는데 이물질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 실을 당길 때 실이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긴 섬유를 만들지가 못하니까 의류를 못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페트병 재생원료의 품질이 낮은 것, 즉 이물질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실이 끊어지니까 단섬유, 솜으로밖에 재활용이 안 돼요. 그래서 저품질로 재활용을 하기 때문에 깨끗한 페트병만 투명하고 깨끗한 페트병만 따로 모으면은 이제 긴 섬유, 장섬유로 뽑아서 옷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이 장섬유로 재활용을 못한 거죠. 그래서 작년 크리스마스 때부터 깨끗한 투명한 페트병만 따로 모으자라고 하는 시스템이 개선되었는데 여기서 또 함정이 있어요. 그 투명한 페트병이라고 해서 무조건 모으면 안 돼요. 그 샴푸병이나 기름병 같은 투명한 병은 배출하면 안 돼요. 생수나 음료병만 가능합니다. 지금 환경부가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헷갈리게 되는데요. 모든 투명 페트병이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생수와 음료 페트병만 분리 배출 대상이다. 투명 페트병으로 이렇게 이제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저는 평소 그 플라스틱 규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요. 이제 환경부에서 작년부터 이제 카페나 식당에서 플라스틱 규제를 했는데 이게 박사님 보시기에는 정말 효과가 있었나 전문가 입장에서 조금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플라스틱 섬에 대해 좀 관심이 많았는데 이것이 과연 향후 국제사회에 지금도 문제지만 어떤 영향을 더 끼칠 것이며 또 이것을 또 그 개선하기 위한 각 나라의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또 좀 궁금합니다. 고퀄리티의 질문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오신 보람이 그러니까 있으시네요. 카페에서의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효과가 있었느냐? 매장 내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을 금지시킨 효과는 분명히 있겠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회용 컵 사용량은 작년이 줄어들겠죠. 그런데 일회용품 사용량 적응과 관련해서 여전히 반쪽짜리밖에 안 되는 거죠. 일단 종이컵이 규제 대상에서 여전히 제외되어 있다라고 하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테이크아웃 되는 일회용 컵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문제는 내년부터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실시가 되고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제주도에서 테이크아웃 되는 컵도 다 다회용 컵으로 보증금을 붙여서 재사용시키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장 내에서 일회용 컵, 그러니까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을 금지시키는 것은 일회용 컵을 줄이기 위한 시작 단계인 것이죠. 그러니까 첫 발짝을 띈 것이니까 이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이것만으로는 전체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들겠죠. 두 번째가 플라스틱 섬 얘기하신 거죠. 그러니까 북태평양하고 해서 전 세계에 5개의 거대한 플라스틱 섬,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플라스틱 지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에 많이 몰려 있는 부분인데요. 이것이 바다 쓰레기의 문제를 시각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바다에 가라앉아 있는 플라스틱 양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바다 플라스틱 쓰레기도 빙산의 일각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다에 둥둥 떠다니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플라스틱은 진짜 바다에 들어가는 플라스틱 쓰레기의 일부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지금 단계에서는 그냥 막막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다에 이미 들어가 있는 쓰레기를 우리가 현재 기술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나마 표면을 떠다니고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뭔가 수거할 수 있는 그 기술을 적용시켜서 수거를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다에 깔아앉아 있는 플라스틱은 어떻게 관리할 거냐, 그리고 수거할 수 없을 정도로 아예 그냥 작아진 플라스틱 혹은 우리가 세탁을 할 때 옷에서 떨어져 나온 작은 섬유 조각, 이것도 역시 미세 플라스틱으로 분류가 됩니다. 다음에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나오는 타이어 분진, 이것도 미세 플라스틱으로 분류가 됩니다. 심지어는 도로가에서 떨어져 나온 페인트 조각, 이것도 미세 플라스틱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것을 1차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런 1차 미세 플라스틱 자체는 바다에 들어갈 때부터 눈에 보이지 않을 작은 크기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도대체 우리가 수거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세 플라스틱을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져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더 이상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을 막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플라스틱이 바다로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막을 거냐라고 하는 것에 모든 방안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것조차도 그러니까 페트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량을 줄여서 투기되는 양을 줄여서 바다에 들어가는 걸 막자라고 하는 것까지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세탁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면은 좀 더럽게 살자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자동차를 타고 다니지 말자라고 지금 완전히 얘기할 수도 없고, 이래서 그 페인트를 칠하지 맙시다, 좀 우중충한 회색 도시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런 1차 미세 플라스틱 자체는 아직도 손도 못 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문제는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진짜 기후변화, 기후위기 대응처럼 진짜 막막해져요. 하지만 어쨌든 할 수 있는 것부터 빨리빨리 단계적으로 조치를 취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저기 온라인 질문 하나 또 제가 질문해드리겠습니다. 골목 슈퍼부터 대형 할인 매트까지 과일, 야채, 비닐봉투
봉지, 그냥 스티로폼 등에 포장하여 판매합니다. 예전에 외국 갔는데 포장 안 돼 있어서 낱개로 구입할 수 있었던 인상적이었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아직 시도가 없는지 하나 여쭤보셨고요. 하나만 더 제가 이거 궁금한 거 뽑은 거라, 지자체와 기업, 소비자의 협업으로 플라스틱 용기의 재질을 단순화시키고 포장을 통일할 수 있을까요? 소주병처럼 할 수 있겠냐? 이런 두 가지 질문. 첫 번째가 이제 그러니까 포장재 없는 껍데기 없는 도시로 어떻게 갈 거냐. 결국은 그런 매장들이 많아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규제 강화를 통해서, 즉 생산자와 판매자에게 그런 포장을 하지 마라, 굳이 껍데기를 씌우지 마라 라고 하는 규제 강화를 통해서 해결될 수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소비자의 소비 패턴의 변화를 통해서도 그런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을 텐데, 결국 같이 가는 게 필요하고, 저는 소비자의 변화보다는 먼저 그런 시스템이 갖춰주는 것들이 먼저 우선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포장재 없는 매장들이 많아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럼 대전시와 대전시 각 구청은 무엇을 할 거냐, 이런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저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대전시는 적어도 그린 뉴딜 이런 계획을 세운다라고 하면은 대전시 한계동에는 포장재 없는 매장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수립을 해서 대전시가 할 수 있는 투자 지원들을 하는, 그리고 요즘은 비건하고 제로웨이트 숍이 같이 결합이 돼요. 그러면서 청년들이 이런 창업들을 많이 합니다. 이런 가게들, 비건 가게를 만들면서 제로웨이트 숍까지 같이 해요. 그러니까 이런 청년들이 이런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노력들도 필요하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포장을 단순화하는 것은 뭐 그냥 필수적인 과제이긴 한데요,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포장에 요구되는 기능들이 워낙 많아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라면 봉지 같은 경우에 이게 알루미늄 박 씌우잖아, 은박지. 그 왜 그러냐면은 기름을 사용한 식품들 같은 경우에는 산소를 차단해야 안에 있는 식품을 보존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플라스틱만 가지고는 이게 산소가 차단하는 것을 완벽하게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알루미늄을 입혀서 산소를 차단시키거든요. 이게 이제 포장재의 기능인데, 포장재의 기능을 고려하면 고려할수록 포장재의 재질은 다양해질 수밖에 없어서 또 재활용의 어려움을 발생시키는 거라서, 이 부분은 포장재 재질의 그 기술 개발하고 같이 연관이 되지 않으면 재질을 단순화시키는 것은 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필요하긴 한데 기술적으로 생각한 만큼 쉽지는 않다. 네. 그런데 이제 일회용 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지금 그러니까 진짜 불필요한 포장, 그러니까 일회용 컵 같은 것들 보시면은 스타벅스 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컵 표면에 인쇄가 되어 있어요. 스타벅스 로고라든지, 다음에 뭐 이 눈금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컵을 재활용하는데 방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인쇄를 아예 못하게 해야죠. 이런 식의 재질 구조 개선들은 당장 가능하겠죠. 알겠습니다. 그 단순한 질문 한 두 개 정도 올려볼게요. 그 요즘 해수 플라스틱을 개발한다고 하는데 분해된 플라스틱을 물고기가 먹으면 결국 우리도 먹는 거 아니냐고, 해수 분해 플라스틱 관련된 의견을 좀 듣고 싶다고. 해수 플라스틱은 그러니까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다로 갔을 때 이제 생분해가 빨리 되는 플라스틱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분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개념적으로 생분해가 완벽하게 진행이 돼버리면은 미세 플라스틱이 잔류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물고기가 먹을 수 있는 미세 플라스틱이 생기지 않는 거죠. 그런데 요즘 생분해 플라스틱과 관련해서 논란이 되는 것 자체는, 분명히 생분해가 된다고 했는데 바다로 막상 들어가니까 빨리 분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쪼개지기는 잘 쪼개지는데 완전히 물과 이산화탄소로까지는 분해가 안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미세 플라스틱이 더 촉진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이 제기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그 바닷물은 저온 조건이기 때문에 플라스틱의 분해가 생각만큼 빨리 잘 되지는 않는 조건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생분해 플라스틱이라고 막상 얘기는 하지만 실제 바다에서는 생분해가 잘 일어나지 않으면서 오히려 미세 플라스틱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문제는 생분해니까 바다에 버려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플라스틱이 일단 바다에 안 들어가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구와치 바다에 사용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고의로 버리지 않더라도 바다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투기가 일어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분해 플라스틱으로 대체를 시켜서 분해가 빨리 일어나게 해야 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바다에 버려졌을 때 진짜 분해가 잘 일어나도록 생분해 기능을 지금보다는 훨씬 더 보완을 해야 되는 거죠. 여전히 생분해 플라스틱과 관련해서는 기술적으로 개선해야 될 여지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샴푸 등 액상 세제 등은 통 있잖아요. 통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고 이렇게 내부로 그러니까 씻으면 수질에 오염된다 뭐 그런 문제제기를 하시지 않았어요. 네. 그 씻어서 수질 오염시키는 게 무서우면 소비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우리의 모든 소비는 필연적으로 환경적 문제가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러니까 최선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요. 차선을 선택하는 거나 아니면 최악을 피하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쓰레기를 배출할 때는. 그랬을 때 이것을 소각 매립시키는 게 좋은 거냐 아니면 분리 배출하는 게 좋은 거냐 이 둘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요. 둘 중에 선택을 했을 때는 그래도 쓰레기로 버리는 것보다는 재활용을 하는 것이 그나마 환경에 더 좋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게 두려우시면 샴푸 바를 쓰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 분리배출 표시가 납득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답니다. 예를 들면 롤케이크 상자인데 분리배출 표시가 비닐로 되어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하나 혼란스러웠다고 하는 거고요. 분리배출 표시에도 개선이 필요한 듯한데 이런 문제에 대한 검토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고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앞으로 온라인 구매와 택배가 보편화되면 용기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용기를 사용하고 씻어서 수거할 수 있는 일정 비용 보상해주는 방법 이런 아이디어도 제시를 해주셨는데 이것도 코멘트를 좀 해주실 수 있으시면. 그 분리배출 표시는 제가 볼 때는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아마 롤케이크 상자의 경우에 양면에 비닐이 코팅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표시가 붙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종이인데 양면에 비닐이 코팅되어 있는 경우에는 현행 분리배출 표시 지침상 그 아더류 플라스틱으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런 경우에는 그럼 비닐로 분리배출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종이로 분리배출을 해서도 안 되는 거고 종량제 봉투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그런 것들을 분리배출 표시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는 근본적으로는 그런 제품을 만들면 안 돼요. 그 왜 종이에 쓸데없이 양면에 비닐 입히냐고요. 그 종이에 비닐 코팅된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히든 플라스틱이라고 얘기해요. 숨어 있는 플라스틱인 거죠. 종이가 아니에요, 그놈은. 그래서 저는 종이 포장재와 관련해서는 일단 코팅 종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우리가 조금 더 많이 심각하게 가열차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분리배출 표시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소비자 신뢰들을 떨어뜨리는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분리배출 표시가 되어 있는 것들 중에서 재활용이 안 되는 것들이 있고 분리배출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것들 중에서 분리배출하면 재활용이 되는 것들이 있고 이렇게 굉장히 막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정비해야 될 것은 앞으로의 과제다. 일단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이 코로나에 표준화된 용기를 만들어가지고 택배하고 이런 거 할 때 씻어서 다시 재사용할 수 있게 하면 어떻겠냐. 일단은 뭐 그런.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잠깐 빠뜨리고 갔었는데요. 그러니까 일회용 없는 온라인 소비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거냐라는 것이 하나의 과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일회용 없는 온라인 소비 시스템의 핵심이 이 택배에 사용되는 포장 용기를 어떻게 재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거냐. 그리고 이 재사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용기의 표준화가 필요한 거죠. 지금 새벽 배송 뭐 이런 온라인 택배하면서 택배 상자를 재사용한다라고 업체들이 마케팅을 하는데 현재 마케팅의 문제는 뭐냐면은 자기 용기만 써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이 택배하고 새벽 배송에서의 이 재사용 용기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냐면은 자기 고객을 확보하는 마케팅 요소로 활용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러면 여러 업체를 이용하면 여러 개의 재사용 용기를 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아예 디자인이나 용기를 그냥 통일시켜서 소비자가 하나의 용기만 설치를 하면은 그 업체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개선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더 나아가게 되면은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해서 아예 그 외국에서 지금 룹 시스템이라고 지금 만들어져서 이용되고 있는데 아예 그 일회용 플라스틱이 아니라 유리병 용기에 모든 걸 담아서 배송을 해줘요. 그러면 사용하고 난 빈 유리병을 다시 반환하면은 그걸 세척해서 재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전혀 일회용 포장재가 발생되지 않는 그런 소비 시스템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쨌든 전체적으로 일회용품과 일회용 포장재를 그 재사용 다회용기로 대체할 수 있는 소비 시스템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은 중요한 과제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질문. 하나는 생분해 성분 아까 얘기하셨는데 기간은 얼마나 되냐 뭐 이런 그 추가 질문을 좀 해주셨고요. 그리고 하나는 불필요한 포장인데 마트에 패키지 상품들 있잖아요. 물류와도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하는 두 가지. 생분해 플라스틱은 현재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다른 나라에도 대체적으로 유사합니다. 생분해 플라스틱의 인증 기준은 58도 조건에서, 그러니까 58도 플러스 마이너스 2도, 그러니까 56도에서 60도 조건에서 6개월간 분해를 시켰을 때 플라스틱의 90% 이상이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가 일어나면 생분해 플라스틱이다라고 인증을 해줘요. 그런데 문제는 자연환경 조건이 58도 조건에서 6개월간 지속되는 조건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생분해 플라스틱으로 인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자연환경 조건에서 6개월 이내에 분해가 일어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보장이 없습니다. 외국에 미국에 있는 단체인데요. 집요해요. 그러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생분해 플라스틱 다 모아가지고 땅에도 묻어오고 바닷물도 담겨놨다가 2년 뒤에 꺼내봤어요. 그래서 진짜 생분해가 일어났는지를 봤는데 2년이 지나도 생분해가 제대로 안 일어난 거죠. 그러면서 이거 생분해 플라스틱 현에 좀 문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는 생분해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필요 이상으로 너무 과대 포장되어 있어요. 생분해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완벽한 대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전체적으로 환경 진영에서는 생분해 플라스틱이 플라스틱 문제를 은폐하는 그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플라스틱은 사용을 줄이는 것이 핵심인데 마치 생분해가 되니까 친환경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사용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어쨌든 생분해 플라스틱은 그냥 문제가 많다 정도로 일단 좀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질문. 패키지 상품 이렇게. 묶음 포장 네. 같은 경우에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포장이죠. 그게 자꾸 마케팅 측면이죠. 한꺼번에 많이 팔려고. 특히 요즘 환경부의 묶음 포장 판매에 대해 규제에 대해서 제일 거세게 저항했던 때가 라면 회사들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라면 회사들이 이겼어요. 3개 이상 묶음 포장하는 것은 묶음 포장 가능하다고 돼 있어요. 왜 3개냐? 샴푸는 3개까지 하는데 라면은 막 이만큼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라면은 가능하게끔 허용했단 말이에요. 이런. 그래서
저는 이런 묶음 포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의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예, 마지막 질문인데 의약품 포장재는 어떻게 개선이 안 되나요? 알약의 CU는 알루미늄 때문에 재활용이 안 된다고. 그 네. 압박 포장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알약이나 껌 같은 것들이 다 되고요. 알루미늄 때문에 재활용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그거는 재활용이 안 되는 모든 요소들이 다 집약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크기가 작아요. 두 번째, PVC 재질이에요. 세 번째, PVC 재질에다가 알루미늄이 입혀져 있어요. 세 가지 요인 다 모두가 재활용을 방해하는 요인들입니다. 결국 알약 포장은 개선해 보려고 우리가 생산자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현재 기술로는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알약 포장 혹은 껌 포장, 이는 압박 포장이라고 하는데 이 압박 포장은 쓰레기로 버리셔야 됩니다. 분리배출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그 껌 포장재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껌도 플라스틱이에요. 사람들은 껌은 천연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껌도 플라스틱으로 분류가 됩니다. 따라서 그 껌은 절대 바닥에 뱉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올해 3월 24일 이후부터는 모든 포장재의 라벨에 재활용 용이성 평가 결과를 표시를 해야 됩니다. 재활용 최우수, 재활용 우수, 재활용 보통, 재활용 어려움 등급으로 구분되는 거고요. 지금 카페에 가셔서 보신 유리병에서는 그러니까 3월 24일 이전에 이제 업체에서 미리 표시를 한 경우에 해당되는데요. 재활용 어려움 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재활용이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재활용에 여러 가지 장애 요인이 되는 설계가 반영되어 있다.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분리배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소비자들은 재활용 어려움 등급 표시에 구애받지 마시고 분리배출 하시면 되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생산자들이 이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또 유리병을 개선해야 될 과제가 남아 있겠고요. 가급적이면 이제 재활용 어려움 등급 표시된 것들은 구매를 안 하시는 게 맞겠죠. 우리 그 홍수열 박사님께 마지막으로 우리 참여하신 분들께 당부하실 말씀이 있는지만 들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있으신가요? 일단 또 뭐 이렇게 비대면 방식으로도 만나 뵙게 돼서 일단 반갑고요. 툰베리가 얼마 전에 말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툰베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희망이 아니라 더 많은 행동이다. 결국은 저는 쓰레기 문제의 경우에도 소비자 개개인이 분리배출을 잘하는 실천도 중요하지만 생산자들이 바뀌게 만드는 소비자 행동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 단위에서도 좀 더 많은 소비자 단위에서의 행동들이 기획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주에 같은 시간에 이게 또 진행됩니다. 다음 주에는 한물 간 장난감의 쓸모 이렇게 해서 버려진 장난감의 위대한 반전이라고 하는 주제로 박준성 대표님께서 사단법인 트루의 대표님이십니다. 그분이 와서 공유해 주실 거고요.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만나요.